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미국이 전 세계 해양 순찰을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제 개항의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다라는 곳이 완전히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 국제 질서가. 그래서 미국도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찾은 솔루션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궁극적인 방향은 미국하고 무역하는 모든 나라가 거의 달러를 생활 속에서 쓰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금융이 뭐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안에서 거의 다 엄청 바뀔 거예요. 저는 국제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은 달러하고 연결되어 있고 달러는 국제 질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달러의 추이를 이해하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나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는 데 꼭 필요해서 국제 정치를 지난 7년 동안 좀 덕후처럼 팠던 거죠. 근데 어쨌건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거든요. 그 돈을 직접 동맹들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미군 주둔비를 뭐 받지 않냐 이러는데 그거는 뭐 미국에게 뭐 큰 수익이 아니라 그냥 거기 쓰고 있는 돈의 일부를 현지 고용자들의 월급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거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돈을 찍어내면서 이걸 감당한 거예요. 근데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돈을 그냥 찍어내는 거 아니라 채권을 통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채권을 사주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사줬냐? 미국한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들이 샀다. 서독이 돈을 제일 많이 벌 때 서독이 제일 많이 샀고, 일본이 돈을 제일 많이 벌 때 일본이 많이 샀고, 중국이 제일 많이 벌 때 중국이 샀었는데 2012년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중국이 미국 채권을 안 사요.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손볼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국 채권을 사는 것은 미국이 이 세계 질서에 관여하는 것에 어떤 근간에 관련한 암묵적인 질서 유지의 어떤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누리면서 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이고요. 단지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따로 만들어 갖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계에 민주당, 공화당의 친중파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양대 정치 정당의 친중파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중국을 혼내줄까가 이제 다 중심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친중파가 바로 클린턴 부부, 공화당에서는 부시 부자, 부시 가문입니다. 그런 게 퇴조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역시 중국이 했어요. 일단 채권을 안 사준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 은폐, 그 다음에 협박도 했고 여러 나라들한테.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장기 매매도 20년 된 이야기예요. 근데 20년 된 이야기가 이제 물 위로 올라오고 주류적 담론이 되는 거 보면 미국이 데이터 다 모아오고 있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정치, 세계 국제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걸로 하고 있는데 어쨌건 미국이 힘에 붙인 거예요. 중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힘에 붙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 쓰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트럼피즘의 핵심적인 공약이고요. 미국이 세계로부터 퇴조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했을 건데 트럼프는 이것을 굉장히 그 트럼프의 개성에 맞게끔 굉장히 유쾌한 방식으로, 우리한테는 유쾌하지 않지만 어쨌건 미국이 하나도 꿀리지 않는 것처럼 막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수 있는 리더다라고 이제 피터 자이니라는 분이 트럼프를 평가했었죠.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당장 주한미군 철수할 것이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제 느낌상으로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경찰이 버거운 건 사실이지만 이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유럽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중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남중국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은 중국이 이 서태평양에서 패권을 잡아갖고 이것을 가지고 동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의 안보랑 직결됩니다. 미국이 비슷한 역사적 교훈이 있어요. 미국이 일본을 밀어줬어요. 일본이 러시아라는 부글부글 탄산수를 막는 막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일 전쟁 때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삼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삼촌입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뒤에서 지지했었는데요. 일본이 너무 세진 거예요. 러시아를 이기고.
그랬더니 결국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본이 바로 미국의 일부인 하와이를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이 중국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서태평양 지역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막는데 일본, 한국, 대만이 되게 중요한 포석인 거죠. 물론 뭐 한국이 중국 영향까지 들어가면 이제 일본에서 에치슨 라인처럼 거질 수가 있겠지만 일단 뭐 순순히 그렇게 양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가 좀 잘 이용한다면 예전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다시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금 혼란으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맥락을 잘 읽는다면 우리가 이 실기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뭐 이게 냉정한 국제 질서를 현실로 인식하지 않고 도덕론, 우리 조선시대 때 빠져 있었던 도덕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하늘의 질서인 건지, 뭐 있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또 개패듯이 맞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미국이 유럽과 중동에서 퇴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독일한테 일부 역할을 맡길 건데 그거를 독일 너네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봤지? 러시아를 막을 거면 유럽 니네가 알아서 국방비 5% 올려라고 말하는 건데 결국 러시아하고 인접한 강대국은 역사적으로 독일밖에 없어요. 폴란드가 러시아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막아야 되는 건데 독일이 키워주면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긴장하겠죠. 원래대로 지정학이 돌아가는 거예요. 중동은 역시 우리가 다 보듯이 미국이 퇴조한 자리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정도로 막 선을 넘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 아랍 국가들이 뒤집어지고 막 뛰들르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석유 금수 조치하고 할 텐데 아랍이 전혀 안 움직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랍이라고 하는 건 왕국들입니다. 사우디, 뭐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침묵하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란이라는 거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란은 공화국이잖아요. 이 공화국을 수출해요. 혁명을 수출하니까 이런 왕국들은 내가 미국은 안 좋아하지만 이란이라는 위협을 내가 극복하려면 미국이 필요한데 미국이 나간대? 그러면 이스라엘이 싫지만 이스라엘 싸움 잘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지금 자기의 존재감을 풍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미국이 말로는 이제 막는데 이제 더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에 있었던 미국의 이 군대들이 많이 철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많이 철수했으니까요. 이제 남는 데가 어딘가요? 말레카협을 둘러싸고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국과 어떻게 장기적인 합의가 도달할지 그것이 앞으로의 지정학적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한반도는 중국, 미국 모두 전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휴전선이 없어지고 막 북한하고 하나가 되고 원하는 국민 거의 없어요. 그것이 이념이건 현실이건 간에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가 그런데 뭐 중국하고 미국이 뭐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현상 유지를 원하는데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거죠. 북한이에요. 어쨌건 부글부글 거리고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는 건지 현상 유지를 원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핵 만들고 막 미사일 쏘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현상이 깨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도 현상 유지가 계속되진 않을 거다라는 막연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별로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남의 나라를 볼 때는 냉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제 아이들이 자라고 제가 있는 이 한반도를 제가 냉정하게 못 보겠더라고요. 자꾸 막 희망사항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냉정하게 보자면 이 한반도 현상 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미국이 몰려 있습니다. 뭐에 몰려 있냐면 미국이 세계 경찰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채를 털어낼 것인가라는 그 딜레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2024년도 작년에 미국의 그 정부 부채의 채권인데 그 채권의 이자 지급 비용, 그러니까 이 채권은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 이자 지급 비용이 미국의 국방비를 앞섰습니다. 이것이 여러 띵크탱크 연구소에서 2035년쯤 예상했었어요. 근데 11년이나 앞당겨졌는데요. 11년이나 앞당겨진 이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냈거든요. 돈을 많이 풀어내서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이제 이자를 급격히 올렸어요.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미국도 채권 이자를 많이 갚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고착화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용되는 의료 관련한 비용들, 그 다음에
사회 보장 비용들, 그다음에 뭐 도로 깔고 치안에 써야 되고 이런 비용들은 줄일 수가 없고요. 채권을 덜 찍어내든지 아니면 국방비를 줄여야 돼요. 국방비를 줄인다는 게 바로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 해양 순찰을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해양 순찰을 돌지 않았을 경우에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최근 5년간의 중동을 보시면 저게 원래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채권을 덜 찍어내는 거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거고 국방비를 줄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찾은 솔루션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원래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결정적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 흘려갖고 싸웠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80년 동안 누리고 있는 국제 무역 금융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이 피 흘려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미국이 스스로 지금 그 건물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수립, 보수, 뭐 어디 빚에서 양동이 갖다 놓고 뭐 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지만 어쨌건 건물에 구조물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지금 그냥 건물의 기둥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허용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사고의 도약인데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이 이 부채 문제와 국방비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건 분명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포스트 1945 시스템이라는 게 국민 국가들이 기존의 제국의 블록들을 대체하는 질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압도적인 승자였지만 미국이 전 세계 총독부를 파견해 갖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걸 하지 않아요. 그 대신 개별 국민 국가가 독립하는 걸 도와주고요. 그들을 모아서 유엔이라는 걸 만들고 뭐 IMF 같은 거, 세계은행 이런 거 만들어서 세계를 같이 협치를 통해서 끌고 가겠다. 어쨌건 뭐 그게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미국이 깡패짓을 하는 데도 많았지만 어쨌건 기본 구조는 그런 국민 국가들의 주권이 모두 다 존중받는 가운데 이렇게 협치하는 건데요. 국민 국가의 주권 가운데 영토적 주권도 있고 뭐 여러 주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주권 중에 하나가 통화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위인들을 박은 통화를 유통할 수 있었고 자기 나라 안에서 그리고 그게 단지 돈을 찍어내는 권리만이 아니라 이자율을 독자적으로 미국이 이자를 높여도 우린 낮출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다 달러를 쓰게 된다면 미국의 연준의 이자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궁극적인 방향은 모두가 미국하고 무역하는 모든 나라가 거의 달러를 생활 속에서 쓰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금융이 근본 질서가 바뀔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의 책임자들이 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의 기본 구조를 바꾼다는 거는 다 아는 사람은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금융 구조의 기본이 바뀌면서 가는 데가 뭐냐? 토큰화다. 그래서 금융이 토큰화된다. 그래서 금융이 토큰화된다는 말은 또 뭐냐? 삼성전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뭐 채권이건 이런 것들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행자하고 구매자 사이, 투자 사이에 직접 매개가 없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별적인 투자라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것은 이런 삼성전자 여러 활동을 다 내가 집합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인데요. 엔비디아가 삼성 반도체에 낸 주문 때문에 삼성 반도체가 반도체 라인 3개를 더 깔 때 여기에다만 나는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건 주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토큰화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개별, 그래서 직접 개별, 분할, 토큰은 뭐 분할되니까 무상 증자,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토큰으로 분할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24시간 365일 시장이 돌아가는 데서 수시로 유동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토큰화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개별, 분할, 상시 유동화 이 4가지를 구현하는 건데요. 이 4가지를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태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했는데 왜 우리가 원숭이라든가 무슨 예쁜지만 뭐 별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디지털 그림에 이렇게 몰두했었냐면 실제 세계하고 그 크립토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가 없었어 그랬던 거거든요. 이 매개는 결국은 금융기업 혹은 뭐 빅테크 혹은 국가 이런 데가 이제 실제의
자산의 등기나 뭐 그와 준하는 것과 이 크립토 세계를 연결해주고 보증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합법화가 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행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나설 거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나서면서 웬만한 나라들의 부동산 등기는 믿을 수가 없는데 빅테크가 제공하는 이제 부동산 등기를 믿고 그 위에서 이제 부동산이 토큰화돼가지고 유통이 되는 그런 거를 꿈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금융이 뭐 지금 이 트럼프 2기 정부 안에서 거의 다 엄청 바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여부와 무관하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새 일정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 당연히 저는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저를 초청하는 기관들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바꿀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 대기업들, 뭐 정부 기관들도 저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는 이제 주류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텐데 여러분들한테 영화 하나를 제가 권하면 영화 2개를 권해볼게요. 하나 한 번씩 보십시오. 하나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 1편을 보시고요. 하나는 스타워즈 시리즈인데 1편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두 영화는 스토리나 시대 배경이 다른데요. 모티브가 된 역사적 사건이 똑같습니다. 대항해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의 모습, 지난 600년을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캐리비안 해적을 예를 들면 주인공이 해적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상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에도 이 상인연합회가 나타나가지고 공화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항해 시대 때의 상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임조합이 아니라 국가보다 더 강력한 군사 조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다라는 곳이 완전히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고는 뭐 전혀 원거리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잡고 원거리 무역을 보증하던 시스템에서 퇴조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상인들, 거대 기업들이 대항해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메타라는 회사, 지금은 메타지만 옛날에 페이스북이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국가들이 불러갖고 엄청 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좌절이 됐는데 미국 스스로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금융의 주권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뭐 웬만한 나라들은 국민들이 달러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패스해버립니다. 그래서 달러로다가 토큰화된 자산을 막 거래하다 보면 결국은 구글이나 삼성전자나 메타가 아프리카의 어느 국민에게는 국가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는 이 80년 체제를 살았던 우리한테는 너무 낯설지만 대항해 시대라는 6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캐리비안 해적 1편은 아주 고증이 잘 된 그런 영화고 스타워즈는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게 전부 대항해 시대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오태민 교수라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게 질서라는 거는 국가가 지탱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무너졌을 때는 자치조직이 질서를 지탱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조폭도 질서를 담당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삼국지라는 스토리인데요. 삼국지라는 게 이제 한 나라가 무너질 때 뭐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지역 조폭들이 이제 지역을 이제 장악해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대표적인 조폭이 이제 유비관우 장비예요. 그래서 유비관우 장비가 거기서는 한량으로 나오지만 조폭과 결합한 이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내용 안에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라는 게 국가만이 독점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대기업들이 신뢰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낯선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고 어쩌면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 국제 질서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달러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이런 게 강달러고요. 달러 패권은 무역 경쟁력과 관련한 강달러, 약달러하고 그닥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의 재무장관들은 선언적으로도 강달러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달러를 선언하는 순간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그 강박에 시달렸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 어떤 회의에서 강달러의 정의를 다시 정의했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들의 강달러 선언으로부터 이제 탈패턴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은 직접 그렇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 약달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약달러가 곧 달러의 태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달러의 헤게모니라는 건 달러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신뢰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구별해서 말씀드립니다. 달러가 뭐 퇴조한다 이런 이야기를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하는데 그건 사실 좀 비트코인의 서사 중에 하나인 것 뿐이고 다가온다면 미래에 다가오는 일이지 만약에 그게 진짜 비트코인 맥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다가온다면 세계가 아주 혼란, 아마겟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달러의 퇴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런 걸 통해서 달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로컬 통화가 퇴조하겠죠. 엔화, 유로화, 원화가 퇴조하고 아마 달러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달러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달러 걱정할 때가 아니고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들을 걱정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원화가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11년,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로컬 통화가 약세가 된 거죠. 왜냐하면 뭐 코로나 때 많이 찍어냈고 AI하고 로봇이 확산될수록 이제 일자리는 없어지니까 기본소득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지금 임박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거든요. 은퇴 후에 한 50년을 삽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금 시스템은 과거 인구 피라미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숫자가 적고 생산 가능 인구가 많고 하는 그다음에 영유아들이 훨씬 더 많고 이런 피라미드를 전제한 건데 지금 역피라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딱 하나예요. 연금 개혁을 했다가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거는 감히 못 하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미 그 길에 들어섰거든요. 일본이 지금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케인즈가 말한 연금 생활자들의 안락사. 그냥 내가 똑같은 연금을 300만 원 받는데 우리 세대가 300만 원 연금을 수령할 때 300만 원은 지금 한 30만 원쯤 되는 거죠. 도저히 그걸 갖고는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의욕을 갖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금 생활자들이 유리하도록 화폐를 계속 사운드하게 갖고 가면 자기가 일해봐야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할 의욕이 안 생기고 그러면 애를 더 덜 낳고 하면서 한 나라의 경제가 굉장한 침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별 국가들의 솔루션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조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조작하기 가장 좋은 게 CBDC입니다. 그래서 CBDC라고 하는 것은 달러 스테이블코인하고 비슷한데 연준이 만드는 게 CBDC, 한국은행이 만든 게 CBDC입니다. CBDC는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얼굴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CBDC에 의존하게 되면 국가가 썩는 돈을 만들어낼 겁니다. 썩는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역화폐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유효기간을 둔 화폐잖아요. 유효기간을 둔 화폐가 바로 마이너스 이자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돈을 안 쓰고 있으면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경제학자들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중앙은행의 빚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자는 결국 국가의 빚인데 썩는 돈을 만들면 아무의 빚도 아니거든요. 아무의 빚도 아닌데 썩는 돈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소비를 진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 돈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제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CBDC로 이제 모아지고 있었는데 이 발톱을 감추고 계속 CBDC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나 비트 맥시들이 야 CBDC 그거 발톱이 있어 막 얘기를 했더니 선뜻 이렇게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을 미국에는 이게 1,800만 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이느라고 제일 먼저 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CBDC 금지입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키우고 CBDC를 금지하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됐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면 또 CBDC로 갈 수도 있어요. 미국 빼놓고 다른 나라들은 CBDC가 금지도 아닌 거고. 근데 어쨌건 국가 화폐는 믿을 만한 자산 보호 수단은 안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령화라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개인으로서 대안을 찾는 것과 국가적 대안하고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비트코인이 국가적 대안은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하면 할수록 세금 걷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썩는 돈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갖고 연금을 이제 가치를 이제 절하시켜서 생산 가능 인구한테 부를 이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돈을 원화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빨리 틈나면 비트코인 바꿔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되게 이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는 망해도 돼. 개인이 살아야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개인들이 각성하면 국가가 또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또 다른 대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고요. 그 좋은 대안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서 이 연금이라는 약속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정권의 수명을 걸지 않고도 국가적 합의를 통해 갖고 서서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하면 인플레이션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쓰면 인플레이션에 갇혀가지고 자산 잠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도피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또 변주가 될지는 저는 참 궁금한데요. 어쨌건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고 또 방패가 있으면 창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고 정도까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보신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정제된 언어로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까지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라는 게 굉장히 인류가 만들어낸 미스터리한 제도예요. 그래서 화폐 제도는 어느 화폐 제도를 만들든지 간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간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화폐 현상이야말로 인간적인 현상인데 사람들하고 잘 안 맞아요. 화폐 현상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화폐 현상이 지속 가능했던 화폐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에 그게 잘 나타나 있고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그 수많은 화폐 실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많은 화폐 실험 중에 하나치고는 너무 강력해서 지금 그 비트코인이라는 블랙홀에 지금 빨려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국가나 기업이나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절대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